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대통령실 문제부터 먼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차명 부동산 문제, 공직자 재산 공개 누락, 차명 대출, 이렇게 오광수 민정수석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휘말렸는데,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적절한 처신, 그것도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잘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걸 지금 덮고 가는 상황인데, 불법 행위가 있긴 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덮고 가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그 민정수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 초기에 민정수석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실책이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이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결국은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이제 사정 업무나 이제 인사 검증 업무나 이런 것들 총괄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 어차피 또 윤석열 대통령 때도 민정수석이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저 필요한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금 여권 민주당 쪽에서는 민정수석으로 시민단체나 그런 쪽에서 민정수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유능한 기관은 역시 검찰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선임한 거는 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데 오광수 민정수석은 전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의외라고 생각했는가? 너무 고참이에요. 그 오광수 수석이 1960년생이니까 지금 60대 중반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0대 중반의 민정수석을 한다? 제일 유명한 민정수석 누구 있었습니까? 두 명 꼽으라고 하면 한 명은 우병우, 또 한 명은 조국이었는데 다 벌써 거의 한 10년쯤 전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민정수석 했던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나이는 오히려 오광수 수석보다도 더 어렸어요. 67년생 이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수석은. 그러니까 너무 고참이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직 검찰총장은 심우정 총장인데, 심우정 총장은 26기예요. 그런데 18기 민정수석은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을 떠난 게 2016년에 떠났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한 10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변호사를 10년씩이나 하셨던 분이 민정수석을 하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오광수 수석이 처음에는 이제 개업한 다음에 작은 로펌에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2020년에 지금 우리나라 10대 로펌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대표 변호사를 했는데, 대표 변호사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을 지금 민정수석으로 선임한 게 이것도 맞는 건가,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제가 어떤 기업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누구부터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민정수석이 며칠 전까지 그 대표 변호사를 했던 그 로펌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이해관계가 그런 의미에서도 좀 넓게 보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두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명의 신탁인데, 명의 신탁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변호사들, 법조인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 눈에는 명의 신탁은 범죄 행위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실명법이 있는데 그 부동산 실명법 조항이 많지도 않습니다. 한 10개 정도나 될래나. 그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은 3조에 명의 신탁은 약정 자체가
그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무리 예컨대 제가 그 허앵커하고 뭐 둘이서 아이 그 허앵커가 아주 출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뭐 그 검증하고 그럴 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형님 이름으로 좀 해놓읍시다 해가지고 제 입장에서야 뭐 땡큐죠. 뭐 집을 내 입으로 해준다니까 뭐 세금 문제 같은 거는 뭐 알아서 해결해 준다라고 치고 그러면은. 그럼 저는 뭐 집 가진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폐해가 있었느냐. 우리나라가 압축적인 성장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거는 부동산 투기잖아요. 예.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투기로 그다음 특히 지금 뭐 공직자들이 이렇게 자기 재산 숨기고 은닉하는 그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그다음에 다른 재산과 달리 예컨대 주식은요 명의신탁해도 돼요. 그건 처벌받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건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할 문제인데 네. 그런데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상에 명백하게 이건 범죄 행위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형량이 작지도 않습니다. 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명의신탁이 명의신탁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고요. 아까 그 케이스에서 저는 명의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럼 명의수탁자인데 명의수탁자도 3년 이하 징역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현직 검사 시절에 명의신탁을 했다. 이거는 현직 검사가 그 범죄 행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게 뭐 10년도 더 지나갔는지 그 공소시효가 끝난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끝났을 수도 있고 안 끝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언제까지 그게 명의신탁이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범죄가 현실적으로 처벌받는지 여부를 떠나서 오광수 수석의 그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그런 분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제1대 초대 민정수석을 맡는 게 이게 타당한 건가 저는 조금 의심이 많이 됩니다. 예. 자,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실은 지명 단계에서부터 반발이 좀 있었잖아요. 임명 처리하라고 여러 이제 법률권 내에서 뭐 예를 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조국혁신당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강성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이었고 뭐 여러 가지가 여권 내에서도 좀 초기에 부담이 있다, 또 좋지 않다, 기류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그냥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후에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차명 부동산 문제나 공직자 재산 공개 누락 문제나 이런 문제가 터졌고 그 이후에 차명 대출까지 터졌는데 이 대통령이 이 오광수 수석을 왜 이렇게 지키려고 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조국혁신당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컨대 이제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친윤 검찰이 환호할 것이다. 그 다음에 황운하 의원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황운하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오광수 수석이 검찰에 재직한 기간이 26년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특수부 쪽에서 아주 요직에 오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26년 검찰 재직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다.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광수 수석이 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첫 번째는 나이가 같아요. 1960년생. 그 다음에 오광수 수석은 18기고 윤석열 대통령은 23기니까 기수는 5년 차이가 나지만 하지만은 일단 나이가 같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대검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오광수 수석이 대검 중수 이과장을 했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중수부에서 검찰 연구관을 했었거든요. 그때 중수부장이 아마 박영수 중수부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광수 수석이 했던 자리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컨대 2005년도에 오광수 수석이 대검 중수 이과장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꼭 5년 뒤인 연수원 기수가 5년 차이가 나니까 5년 뒤에 중수 이과장 그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광수 수석이 2007년도에 중앙지검의 특수 2부장을 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또 5년 뒤인 2012년에 중앙지검의 특수 1부장을 해요. 1부장하고 2부장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비슷한 완전한 특수통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원 댓글 조사 사건 이런 걸로 이제 그 좌천돼 가지고 한직으로 삥삥 돌 때 어디로 갔었느냐? 대구 고등검찰청에 그 갔었단 말이에요. 그 고등검찰청은 진짜 할 일도 없고 그때 뭐 사람들이 밥도 안 먹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2014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고검 발령 받았을 때 대구지검장이 누구였느냐? 그게 오광수 민정수석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거는 저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광수 수석이 연수원 동기라서 뭐 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또 특수부에서 계속 그 근무를 갖다가 같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겁이 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특수통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오광수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금 서슬이 8월 때 아닙니까? 이제 임기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인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사권이라고 하는 거는 인사권자의 그 전권이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더군다나 뭐 이건 국회 동의나 인사청문회 거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 쪽에서 이렇게 그 반발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학자 출신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학자 출신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조국 전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학자 출신 그 하는 걸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때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민정수석 하는 걸 봤더니 검찰을 장악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빙빙 돌다가 검찰에 되치기 당했을 뿐이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학자 출신은 안 되겠고 실무가 출신의 일을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광수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권 내에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석에서 한동훈, 윤석열,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망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고, 그러니까 뭐 그 윤석열, 뭐 한동훈, 우병우 다 검찰 특수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검찰 특수통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 걱정을 하지만 오히려 그 검찰 특수통을 그 특수부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석에서는 비난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러한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오광수 수석이 철학도 있다. 그 다음에 나이는 어리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광수 수석보다 더 나이가 어립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도 있다. 그러니까 그 오광수 민정수석을 수석으로 발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이야기는 뭐 진정이 아닌가 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통령이 오광수 수석을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군요. 그 상황에는 이제 과거 쭉 큰 흐름이 있어 뭐 연수원 동기라는 것만 있진 않고 특수부에 대한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특수부 출신들에 대한 또 오광수 수석의 입장 또 노선 뭐 이런 게 작동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거 뉴스타파가 사건을 터뜨렸어요. 근데 뉴스타파가 이 사건을 터뜨리면서 이 오광수 수석의 불법 혐의 보도 이후에 좌파 진영 내에서 권력 투쟁이 일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돌고는 있는데 이와 별도로 이 뉴스타파 대표가 후원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어떤 문자냐면 이재명 새 정부를 향한 검증 보도를 시작한다. 이렇게 단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는데 뉴스타파 그간에는 이제 이 선거 대선 기간 동안에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거 행적들을 뽑아서 사실상 이재명 당선에 기여해왔던 상당히 골수 좌파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새 정부에 대한 검증 보도를 시작한다 이런 걸 회원들에게 보냈다. 이것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 이런
뉴스타파의 행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예. 객관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오히려 뉴스타파가 더 잘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아껴뒀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차명 대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뉴스타파 같은 데서 더 파헤쳐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차명 대출은 제 감으로는 이거 심상치 않은 문제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오광수 수석의 차명 대출 건은 뉴스타파가 아니라 아마 TV조선에서 이게 취재를 갖다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받아가지고 여러 매체에서 좀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으면 좋겠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2007년 11월에 그 오광수 수석이 자신의 친구한테 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구냐? 조금 전에 제가 명의신탁 범주행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명의신탁에 연루가 됐던 그 친구한테 또 2007년도에 그때는 사이가 좋았었나 봐요. 뭐 2005년부터 그 명의신탁 해가지고 쭉 그 잘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광수 수석하고 오광수 수석의 친구하고는 오광수 수석이 검찰에 남아있을 때까지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2007년도 11월 달에는 뭐냐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광수 민정수석이 대검 중수 이과장을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였어요. 근데 11월 달에 그 자기 친구한테 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좋다 뭐 빌려줄게 해가지고 저축은행이 그 친구한테 15억 대출을 갖다가 했거든요. 근데 은행이 대출할 때 담보를 안 잡을 수 없으니까 그 친구 명의의 그 부동산을 담보로 그 제공을 갖다가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그 친구가 찝찝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내가 15억을 한 푼도 나한테 들어온 게 없는데 15억을 빌렸고 거기에다가 우리 집까지 그 부동산까지 담보로 제공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찝찝하니까 확인서를 받았대요. 예. 12월 3일에. 그런데 이제 오광수 수석이 그때 오광수 부장 검사죠. 오광수 부장이 확인서를 어떤 내용을 써줬느냐. 대출금 전액을 본인이 사용했고 그 대출금 전액을 일체를 내가 반환하겠다. 이런 확인서를 써가지고 이걸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대출금이 갚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2010년도에 그 저축은행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 그 오광수 수석의 친구 부동산에 가압류를 갖다가 딱 했는데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그 저축은행의 그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가 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박모 씨가 딱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이 돈은 내가 쓴 거다. 그러면서 이번엔 또 그 박 씨가 그 확인서를 갖다 써줘요. 어떻게 써줬냐면은 이 사건 대출은 실질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닌 서류상의 대출일 뿐이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서류상의 대출을 갖다가 했느냐? 그 저축은행이 뭐 약간 부실하고 그랬나 봐요. 금감원 감사 대비용으로 그 은행들은 금융기관은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BIS 비율이 떨어지면은 그럼 금감원 같은데 조사 받아가지고 만약에 문제 생기고 그러면은 뭐 예금보험 통해 가지고 뭐 청산되거나 아니면 계약 이전되거나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이 부실할 수 있겠으니까 그 괜히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해가지고 BIS 비율 높이기 위해서 금감원 감사 대비용으로 이걸 했다. 이게 그 박 씨의 확인서에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또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대출이 2007년 11월에 이루어졌는데 이 대출은 2007년 12월 말까지만 그때까지만 사용하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확인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놓고 돈이 아직 변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저축은행의 담당자들은 계속 돈이 이렇게 밀리고 있네. 뭐 이자도 제대로 만기가 됐는데도 변제가 안 되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압류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수면에 딱 떠올랐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광수 수석이 2016년도에 이제 검사장 마치고 개업을 딱 했는데 그때까지도 돈이 변제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오광수 민정수석하고 친했던 그 친구가 오광수 수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래 15억을 대출을 했는데 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억 정도는 뭐 변제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10억을 나머지를 갖다가 갚아라 이렇게 그 뭐 이야기를 갖다가 한 모양인데 그러면서 소송이 이제 진행되고 그러면서 판결문을 남고 그러면서 이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그 돈을 그 오광수 수석이 그 15억을 갖다가 채무자 명의를 빌려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3억이 갚아졌는데 그 중에 2억에 대해서는 갚아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민사 소송에서 오광수 수석이 2억을 변제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게 오광수 수석은 그냥 중간에서 그냥 그 원래 실채무자하고 명의채무자하고 중간에 연결만 시켜줬을 뿐인데 그 역할을 해놓고 그 재판에서 져가지고 2억을 완전히 물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고 그다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 오광수 수석의 채무자가 10억 청구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8억은 아까 이야기했던 저축은행 실질적인 오너 그 박모 씨가 8억은 갚았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과연 그 박모 씨가 그 돈을 빌린 게 맞느냐 아니면은 오광수 수석이 그 돈을 갖다가 쓴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오광수 수석이 뭐 뇌물죄 같은 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첫 번째 가능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가능하냐 이 사람들 말대로 다 그 이해를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직 부장검사 그것도 특수부 부장검사가 금융기관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 대출을 조작했는데 그거를 알선하고 거기에 아주 그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건가? 제가 사실은 옛날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변호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왜냐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특히 부실금융기관 하면 대표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인데 상호저축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걸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광수 수석은 뭐 했던 분입니까? 특수부 검사잖아요. 검찰에서는 특수부에서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검 중수과 그다음에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저축은행 같은 데가 장난 못 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장난을 갖다 치면 이건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다 해가지고 형사처벌 엄하게 매기는 그런 데가 지금 대검 그 중수부나 아니면은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이런 데인데 대검 중수 과장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했던 그 당시에 부장검사가 이런 식으로 저축은행 관련해 가지고 장난을 갖다가 쳤다.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물론이고 이거는 그야말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자초지종이 알려져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로 사실이다. 이제 몇 군데 이제 원래는 어저께 TV조선에 처음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그 기사 받아가지고 뭐 한국일보 어디 이렇게 또 기사가 후속적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면 아무리 대통령이 실무가들을 갖다가 뭐 존중하고 그 다음에 오광수 수석 나랑 연수원 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광수 수석 철학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뭐 충성심도 있고 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계속 민정수석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차명 대출이 상당히 심각하군요. 지금 차명 대출에 관한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수석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라 공직자 재산 공개에 누락한 사실만이 아니라 이 차명 대출을 했고 현직 검사가 만일 그 차명 대출에 단순 관여만이 아니라 실제 그 돈을 사용한 주체였고 직접적으로 그 돈과 관련된 여러 매개가 있다면 이건 완전히 형사처벌감인데요. 저는 추가적인 이제 아마 취재가 진행되는 상황까지 이야기를
주셨는데, 근데 오광수 민정수석은 또 인사검증 총괄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성락 또 국가안보실장 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도 지금 최근에 보도가 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인사검증 관련된 전반위 부분이 이미 신정부 초기라 그렇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좀 간단치 않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국무총리나 장관 인사청문회도 지금 예정이 되는데, 뉴스타파 같은 데는 이미 짧은 시간에 그걸 파악해가지고 좀 보도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인사검증 기관에서는 그걸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대단한 것 같아요. 뉴스타파가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예. 아니 그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그 제가 봤을 때 그 오광수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그 통보를 받은 게 언제였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실이 돌아가려면 거기 이제 세팅이 딱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거의 뭐 그 조기 대선이니까 그러니까 그 인수위도 거치지 않고 곧장 이제 대통령 직무 시작했으니까 그런 정도 조직적 한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민정수석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실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뭐 국무총리로 누구 뭐 안보실장으로 누구 그다음에 국정원장으로 누구 일단은 지명을 갖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통해서 그렇게 지명된 거는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민정수석에게 지금 당장 책임을 묻는 거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누구 검증 여부를 떠나가지고 본인 자체가 지금 더 큰 그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증기관. 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초기에 4일 날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검증이 불철저했다. 이건 뭐 본인들도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검증 절차는 대통령,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에서 하지만 여러 이제 사실은 관련 기관이 있죠. 과거에는 검찰도 있었고 국정원도 있었고 경찰이 있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되고 때로는 금융감독원 뭐 이런 기관들,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는데 일단 그런 검증 자체에 구멍이 뚫렸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국무총리 지금 후보자, 장관, 인사청문회 뭐 이런 게 진행이 될 텐데 사실은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사실은 새로운 것들이 많이 터질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검증을 할 때에는 야당이나 이런 데에서 그다음 뭐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저것 그 다음에 인사 검증할 때에는 그 후보자가 다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출된 자료 가지고 어떤 힌트 같은 걸 딱 얻어가지고 그걸 실마리 삼아서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면 그러면 뜻밖의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뭐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사청문회 시작이 되겠는데 어떤 또 일이 벌어질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 뭐 이력 중에 정치적 사상적 이력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그리고 과거에 이제 2004년도인가요 주간조사에 실렸던 노 부부의 자살 문제까지도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본인 이제 뭐 재산이 2억 원대다 뭐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 내역들도 아마 추가적으로 취재나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죠. 그 장면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